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8일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 제향 군인의 날이자 우리 절기로 봤을 때 17번째 절기인 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었고 또 제향 군인의 날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선사연 역사 포럼 첫 번째 강좌로 북한 핵 문제 전문가이신 김태호 박사님을 모시고 북핵 안보 그리고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계식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이사장이시자 선사연 역사 포럼 공동대표께서 인사말 및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계식입니다. 공사 탐방하실 텐데 그런 중에도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늘
특강에 참석해 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김태호 박사님은 바로 6.25가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6.25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 그러면 네네. 6.25 전쟁이 치열할 때 저는 9살 때 6.25가 나가지고 사형장애를 4번 끌려갔었습니다만 대구에서 출생하셨고 1981년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89년 뉴욕 주립대에서 핵전략 정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김태호 박사님은 핵 전문가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핵 문제와 안보 관련하여 1000여 편이 넘는 저서, 논문, 칼럼 등이 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또 핵 주권을 팔아넘긴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핵 전문가 김태호 박사님의 강연을 특강을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강연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열띤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다들 국가에 봉사하시고 이렇게 또 더 걱정이 돼서 또 편안히 쉬시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신냉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보 상황을 이렇게 크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핵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우리 안보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마 대부분 다 이 마지막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기 위해서 앞부분은 제가 빨리 대충 말씀드리고 뒷부분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 9월 18일 날 대수장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예비역 장성들이 만든 단체죠.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 거기에서 전 송영무 국방장관과 현 정경두 국방장관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다뤄주지를 않으니까요.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고발한 이유가 너무 절실한 이유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대수장 안에서는 저는 대수장의 전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 예비역 장성분들인데 저 혼자만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핵 문제도 중요한 부분, 최근 부분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복잡하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집에 가서 차분히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칠면 초과에 빠져 있다. 주변의 안보 환경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만큼 나쁜 적이 있었던가 라고 할 만큼 나쁩니다. 그 칠면 초과라고 하는 것은요, 북한에서는 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중국은 30년 전 중국하고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팽창주의 세력입니다. 네.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팽창주의 세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는 소위 신흥 패권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후세들이 사는 세대에 가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중국일 겁니다.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중국하고 한편이 돼서 미국에 저항하고 있죠. 러시아도 지금까지는요,
우리한테 대해서 꽤 호의적이었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됐을 때 그 한 10년 15년간은 북쪽보다는 우리한테 더 호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러시아도 재무장을 하고 있고 군사적 강대국으로 복귀하려고 푸틴이 절치부심하고 있으면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위협 세력으로 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본하고 지금 굉장히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는 과거 문제나 독도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는 다투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보와 경제에서는 일본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다툴 거는 다투는 이런 성숙함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 문재인 정부는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한일 관계가 지극히 나쁘고 아베 총리 스스로도 대일본주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일본도 과거 일본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이런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큰 골칫덩어리죠. 미국이 트럼프 이전의 미국과 지금 미국도 많이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돈으로 들이대고 모든 걸 상업적 자태를 들이대고 한미 동맹을 폄하하고 김정은이하고 관계 좋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 사실 이게 앞으로 이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동맹을 관리해 나갈 것이냐 참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동맹을 버리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앉아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 선언하고 동맹 파기를 선언하면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권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3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 5가지 어려운 난제에 뺑둘러 쌓여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내부는 평온하냐? 전혀 아니죠. 지금 분열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보수 진보 분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좌와 우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좌우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것은요,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 성향의 차이를 두고 다투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 다투는 겁니다. 그게 보수 진보의 싸움이고, 좌와 우의 싸움은 대한민국이 생존하느냐 없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문재인 시대에는 좌우의 싸움입니다.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로는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의 몇 배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배쯤 됩니다. 9배. 제가 젊을 때, 뭐 지금도 상대적으로 젊습니다만은 80년대 대한민국 GDP와 중국 GDP가 비슷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인당 GDP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월등 앞섰고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중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웠는데,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는 주변 나라들보다도 더 성장 속도가 높고 정체하고 있다. 만약 이 상태로 한 20년, 10년, 뭐 20년까지도 아닙니다. 10년만 이 상태로 누적이 돼서 가면 아마 대한민국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동북아의 소국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럼 경제가 뒷받침 안 해주면 우리 무엇으로 큰 소리를 치죠? 우리가 뭐 국토가 넓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는 경제학 체계도 없는 이상한 정책들을 들고 나와서 그냥 대한민국 경제를 고의적으로 폭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건데, 이 7가지 악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돌아가셔서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자, 이게 안보 환경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고,
전 세계적으로 또 더 크게 보면 다시 핵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핵 경쟁이. 제가 여기 뭐 어려운 용어들을 썼는데 어려운 용어 지금 다 생략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고 있던 중요한 핵 조약 중에서 저 INF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게 중거리 핵무기를 서로 갖지 않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 당사자는 미국하고 과거 소련인데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당사국인데 근데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중국은 이 조약과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핵군 자력을 키우고 있고 북한, 이란도 이 조약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조약을 위배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뿔이 나서 이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2일 날 파기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중거리 핵 무기 분야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한 다리를 끼고 있습니다. 미사일 계속 쏘고 핵 경쟁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환경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핵 문제. 자, 뭐 여기서부터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갈 때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뭐 노무현하고 만난 거 쭉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북한이 5월 4일 날, 금년 5월 4일 날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죠. 작년 한 해 동안은 미사일 안 쏘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평화공식을 펼쳤죠. 우리 얘기해보자. 그리고 핵실험 그만하겠다 그랬고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할 거 다 했죠. 한반도의 군사시설 계속 만들고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고 미사일 개발 계속했고 그 개발한 걸 금년에 이제 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오늘이 8일이니까 스톡홀름에서 북한 대표, 미국 대표가 회담한 것이 5일입니다. 사흘 전입니다. 사흘 전. 결렬된 거 다 아시죠? 네. 결렬되고 그 이튿날 미국이 2주 후에 다시 만나자 하니까 북한이 만날 일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북한 대표 김명철이가 북한 대표가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는데 꼭 같은 계산법을 들고 나와서 유감이다. 이거는 우리하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선반도 비핵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들을 말끔히 의심할 여지 없이 말끔히 제거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가요.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얘기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조선반도 비핵화 망령 아직도 한반도를 떠돌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망령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얘기가 바로 지금 북한 대표가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또 싱가포르에서 미국하고 북한 정상이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합의서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합의서 안에 항상 등장하는 얘기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맞죠? 기억하시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말로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맞죠? 이 한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는 한마디로 사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아닙니까? 그렇죠? 한반도 안에 핵을 가진 나라는 북한뿐이므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합의서에도 없습니다. 어떤 문서에도 없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하고 하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로 번역되고 북한에 가면 조선반도 비핵화로 번역됩니다. 이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 말 뜻을 모르시면요, 앞으로도 계속 사기당하고 속을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 의미는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남한이 가지고 있는 저 전술 핵무기들을 다 빨리 빼내!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라고 한 말은 남한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빼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아들, 손자가 내려오면서 그 용어를 꼭 같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전술핵을 1991년도에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 철수한 이후에도 그 얘기를 계속 써요. 조선반도 비핵화를 이루겠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모든 핵 영향력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핵 우산 이거 제거해야 되고 핵을 운용할 수 있는 뭐 폭격기, 군함 뭐 이런 거 한반도에 들락거리는 거 이거 다 안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도 나가야 되고 한미동맹도 나가야 된다.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 청산하고 나면 북한의 핵 포기 여부는 그때 가서 시작을 하든 검토를 하든 해보겠다.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 이런 거 이렇게 받들어 모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그 봐라 북한도 저렇게 얘기하지 않냐, 북한도 비핵화 용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국민한테 사기를 쳐온 거짓말을 해온 것.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은 bad small deal, 그러니까 나쁜 부분 합의입니다. 나쁜 부분 합의.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겁니다. bad small deal.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핵능력의 일부만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가진 상태를 핵 동결, 누클리어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핵 동결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풀어라. 제재 다 풀고 우리하고 관계도 정상화하고 다 풀자. 이게 bad small deal입니다. 나쁜 부분 합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나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 보유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이 없는 대한민국과 핵을 가진 북한 사이에 마치 늑대와 송아지의 관계, 이런 운한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은 bad small deal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의, 이번에 2월달에 하노이 회의에서 다 미국이 못 받겠다. 북한은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평양에 있는 핵시설들만 공개하고 사찰받을 테니까 나머지는 다 달라고 그랬죠. 그게 북한이 원하는 bad small deal입니다. 네,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어서 덜컥 북한하고 어떤 야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만났는데 미국이 계산법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bad small deal 방안을 미국이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여전히 빅딜, 핵을 한꺼번에 일시에 다 폐기할 수는 없어도 모든 핵을 다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아라. 이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입장을 계속 지킬지 중간에 허물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크게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1, 2, 3인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계속 시간을 끌면서 북한은 핵을 움켜잡고 일부만 내놓겠다. 소위 이 가짜 비핵화, 나쁜 스몰 D를 우기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거는 못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 시간은 가고 북한 손에 들려있는 핵무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이게 평행성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상당 기간 미래를 내다볼 때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북한이 빅딜을 수용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모두 다 폐기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놓는 겁니다. 이거는 글쎄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주 희박하겠죠. 세 번째 가능성, 가짜 비핵화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원하는 bad small d를 미국이 받아들여서 야합을 하는 이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100% 신뢰할 수 없고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정부고요. 북한은 북한대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런 딜이 이루어지면, 세 번째 딜이 이루어지면요, 남북한 정부와 미국 정부 3자 정부가 박수를 치고 자축에 빠질 겁니다. 그러면 기레기 언론들은 한반도에 핵평화가 왔다고 국민들을 선동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인질로 영원히 남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들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세계 정세, 국제 정세, 동북아 정세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핵 문제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더욱 우리한테 실감 나는 현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안보가 완벽 폭풍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나 강연 연설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대로 좀 속속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풍 중에서도 완벽 폭풍, perfect storm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상학자들이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열대성 저기야, 무슨 따뜻한 바다, 찬공기, 이런저런 조건들이 한꺼번에 딱 일시에 맞아떨어져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 폭풍우가 발생하는, 그걸 우리가 완벽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모든 여건이 맞아떨어지는 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외교가 고립되고 있고, 한미 동맹이 붕괴되고 있고, 대한민국 군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태풍처럼, 태풍은 누가 원해서 태풍이 오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한민국 안보가 수렁으로 빠지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이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이 완벽 폭풍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부럽던 눈으로 보지 못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차례대로 조금씩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외교 고립, 제가 외교 고립 현상을 이론적으로도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그 이론 그냥 집어넣고 현상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독도 상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중국과 러시아의 공군기들이 그냥 우리 방공 식별국을 휘젓고 나중에 러시아 비행기들은 독도 영공 위를 날았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군기를 발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 독도 상공은 우리의 영토인데 우리가 침해당한 건데 왜 대한민국이 나서느냐고 일본이 전투기를 또 발진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쏘고 이후에도 쏘고. 그런데 미국은
과거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한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전개시키고 이런, 지금 트럼프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러고는요, 나는 김정은하고 관계가 매우 좋다. 이게 지금 오면초가 아닙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유린하고 일본까지 대한민국을 길들이는데 거기에 동맹은 딴전을 살피고 북한하고 놀아나겠다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 정도로 고립된 적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중국하고 꽉 막혀 있었고 소련하고 외교관계 없고 북한은 군사도발 계속하고 그런 60년대 70년대 살 때도 동맹은 튼튼했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막 그래봤자 내일도 태양은 뜨고 뭐 세상은 굴러갈 거니까 만약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그런 생각에 잠겨 계신다면 글쎄요, 우리들 세대는 그럭저럭 살겠죠. 우리 자식들 세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외교 고립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외교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맹 붕괴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는 말이고 문 정부의 외교부 외교관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맹은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요인, 미국 요인, 한국 요인. 북한 요인이라는 것은요, 북한이 자기들이 핵을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동맹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이십니까? 2017년도 재작년입니다. 그때 북한이 괌을 때린다, 워싱턴을 때린다 그러고 미국한테 막 핵 공격 협박을 가하고 미국이 분노와 화염으로 응대하겠다 그러고 막 그냥 그 시절에 정말 북한이 미국하고 핵전쟁을 한판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거에 저희같이 전략을 전공한 사람들 눈에는 한눈에 보이는 얘기고요. 그런 걸 우리가 rationality of irrationality라고 부릅니다. rationality of irrationality. 지금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장 미친 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가장 그냥 우격다짐으로 미친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 고사성어로는 당랑거철이라고 그럽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마차 앞에서 그냥 목을 세우고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느냐 북한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요, 이거 봐라, 지금 북한이 지금 우리 미 본토에 핵을 날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냐? 미국 여론이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이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를 향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동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저 대한민국을 지키느라고 북한한테 핵공격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맹을 약화시키는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치밀한 대남 전략입니다. 이게 북한이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요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부터 미국은 과거하고 많이 다르죠. 방위비 분담금도 많이 내라 그러고 직접 피 흘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 신고립주의 경향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지금까지 미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소위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선두 세력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돈을 쓰고 경찰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1950년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 역할을 자꾸 줄이겠다는 거죠. 줄이겠다는 거죠. 이제 이 온쇼 밸런싱에서부터 오프쇼 밸런싱으로 기조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쇼 밸런싱. 온쇼는 육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분쟁 지역이 있으면 그 분쟁 지역에 미국이 군대를 실제로 보내서 막아주고 싸워주고 해왔다는 거죠. 근데 오프쇼 밸런싱은 육지에 발을 닿지 않고 바다에서 해군 공군만 가지고 적당히 하겠다는 이 고립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는 이게 미국 요인입니다. 이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동맹의 신뢰가 떨어지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 대외기조, 안보기조 이런 기조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좌파적 수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좌파적 수정주의. 좌파적 수정주의의 안에 속 내용은 4가지입니다. 친북, 친중, 탈미, 반일입니다. 네. 여러분 듣고 나니까 공감되시죠? 네. 친북, 친중, 탈미, 반일입니다. 이 기조가 북한의 기조 아닙니까? 북한의 기조. 예? 북한이 원하는 기조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다 이 기조 하에 들어있다는 거 충분히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피를 흘려야 되느냐?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미국 정부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 전문가들 만나면 며칠 전에도 고던창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하고 유튜브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장군의 소리라는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군의 소리 검색하시면 고던창 이렇게 찾으시면 저하고 대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미국 전문가들 만나면 외치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한테는 등을 돌리더라도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등을 돌리지 마라. 예?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 같지 않다.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친북, 친중, 탈미, 반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표를 찍어주고 다수가 나오고 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편이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판단하는 날 동맹은 끝장이 될 겁니다. 동맹 끝장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 만나도 제가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일본 국민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싸우지 말자.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사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독도를 양보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싸운다 그거는. 그러나 그거 싸우는 건 왼팔로 싸우고 오른팔로는 안보 경제는 협력하자.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동맹국을 평가할 때 저 나라하고의 동맹이 우리한테 과연 쓰임새가 있는 거냐 또 평가할 때 사용하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런 겁니다. 이념적 상응성, 전략적 가치, 공동주적의 여부, 존재, 미국이 하는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가, 방위비 분담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5가지 모든 항목에서 대한민국은 이탈 중입니다. 이념적 상승,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와 동맹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닌지도 미국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하게. 예? 대한민국은 아니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빠지고 있죠. 전략적 가치.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세계 전략의 마스터피스. 핵심적인 전략이 뭡니까? 중국의 저 위험한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서방세계 해양 세력들이 다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서 싹 빠져버렸어요. 싹 빠져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고 오히려 중국에 산불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사드 또 가져오지 않겠다. 일본하고는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지 않겠다. 중국에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 전략적 가치를 높이 보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서방 세계와 단절하고 중국하고 다시 가까이 지내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방안으로 또 뭐 왈가왈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세계 구도를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중국은 육지로 붙어있는 대국입니다. 손자병법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강대국은 영토와 굴종을 원한다. 멀리 있는 대국은 영향력을 원한다. 영향력을 원하는 나라와 손을 잡고 가까이 있는 대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게 손자병법에 수천 년 전부터 나온 진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북한하고 군사 동맹국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된 위협입니다. 한반도에 위험이 발생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줍니까? 싸워줄 수 있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구도입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구도입니다. 자, 이게 지금 동맹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철없이 날뛰고 다니느냐. 도대체 어떤 놈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을 해서 이 아이들이 뭘 알고 이렇게 나오느냐. 예? 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절대 안 된다. 빨리 나가라. 제가 2000년 초반 중반에 국회의원 일당을 모시고 그 국회의원들이 핵 외교단을 만들어서 유럽에 파견했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는데 거기에는 IAEA 본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국제원자력기구에. 그게 그때는 엘바라데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사무총장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IAEA 건물이 큰 건물이 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고 비엔나에서 이 건물을 임대를 해줬거나 뭐 지어줬을 텐데 혹시 임대를 해줬다면 임대료를 얼마씩 받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짐작하십니까? 1년에 $1 1불. 그러니까 뭐 저는 다 답을 다 듣고 다 알죠. 왜 그런지. 근데 그분이 정색을 해서 설명했어요. 이 수도 비엔나에 IAEA 본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계 군단이 지키는 것보다 더 튼튼한 국방을 얻고 있다. 지금 한미연합사가 우리 수도 한복판에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거니까 꼴보기 싫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서울 한복판에 있을 때 북한이 정말 수도 서울을 향해서 방사포를 쏘고 야포를 쏠 수 있겠어요? 쉽게? 예? 이게 우리 안보에 주는 이익을 생각한다면요 양쪽을 상쇄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젊은 아이들은요 그냥 미군 쫓아내려고 난리치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강 북쪽에 있는 미군 기지들 빨리 밑으로 내려오라고 또 난리 아닙니까? 출입 와이어 안 들어보셨습니까? 인계철선 출입 와이어.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요 만약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고 쳐들어오면 북한하고 그냥 바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동두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 법에는요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미군이 직접 침략당했을 때는 의회 물어보지 않고 60일 동안 전쟁할 수 있어요. 예?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고 밀고 내려오면 미국 대통령이 바로 자기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바로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그게 지금 출입와요 인계철선 아닙니까? 그거를 서울 북방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지 못해서 안달치고 있는 이 정부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로 안보를 제대로 걱정하고 제대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럽니까? 어떤 놈들한테 교육을 받아서 이렇습니까? 네?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발표도 여러 번 했고요. 제가 쓴 글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글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제가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군대 무너지는 거는요, 일반 국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서 보시면 보입니다. 우선 우리 병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사들 봉급을 그냥 2배, 3배 계속 올렸죠. 엄청 올렸죠. 병사 봉급 올려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 남의 집에 생떼 같은 아들들을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게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국방개혁을 하고 국방 관련되는 연구하고 작업을 하면서 우리 병사들 월급 경제 형편이 허용하는 만큼은 좀 올려주자라는 쪽으로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려도 그냥 너무 그냥 갑자기 올리는데,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모 대표는 병사들한테 월급 100만 원 주겠다고 그러대요. 자, 뭐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100만 원 받아서 유복하게 지내는 건 좋습니다. 그럼 국방비 받아서 그렇게 임금비 그렇게 많이 쓰고 나면 우리가 제일 갈급해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얼마 쓸 겁니까? 예? 그게 나라 살림 형편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는요, 병사들한테 휴대폰 다 쓰게 하고요, 일과 끝나면 게임방에 가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를 사용하는 군부대도 있고요, 병사들이 구보하기 싫다 그러면 구보 안 하고요, 술탄 던지기 싫다 그러면 술탄 안 던지고요, 유격 훈련 받는데 밑에 스트로폴 공 깔아놓고요, 보초 쓰는 병사들이 보초 쓰면서 휴대폰으로 치맥시켜서 치킨하고 닭고기하고 맥주 시켜서 먹다가 걸리고요, 병사들이 자기 군단장이 훈련 너무 심하게 시킨다고 저 사람 직위 회제하라고 청와대 청원 넣고요.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이렇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게요, 누가 어떤 방향의식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병사들 아끼는 마음, 자식들 아낀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간부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간부들 그냥 월급 받고 진급하는데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부사관들, 장교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난한 시절, 박정희 시절에 간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다 조국의 간성, 안보의 간성이라는 사명을,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하고 군인도 월급 받지만 다르다. 예? 지금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군수뇌부가 정치화되어서 지금은 장군 달고 별 달고 대장 되고 하려면 청와대에 잘 보이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있고 곤조 있고 군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군대 길들이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전부터 들어와서. 박아무개 대장, 이아무개 중장,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했죠.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도 않았는데 수갑을 채우고 굴욕을 당하고 자살했죠. 그 군수내부 다 바꾸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제가 군수내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더 하면 굉장히 나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런 군대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권에 저항할 수 없다, 쿠데타 같은 거 엄두도 못 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전쟁을 못하지요. 전쟁도 못하지요.
전쟁 못하는 군대로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 거냐? 누가 만들고 있는 거냐? 군에 대한 정치 개입. 지금 국방장관이 나가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이 뻥뻥 쏘는데 위배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박도에 북한이 레이더 시설, 군사 시설을 하는데 그게 중대한 현상 변경 아닙니까? 한박도가 북한 땅인지 남한 땅인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비워두었던 무인도에 북한이 군사 시설을 한다는 것, 우리 코앞에서 그 중대한 현상 변경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난리 발광을 칠 겁니다. 북한 애들이.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해병대가 우리 땅에서 포격 훈련하는데 이것들이 감히 어디 남의 집 대문 앞에서 포를 뻥뻥 쏴하고 도발한 거 아닙니까? 예? 군대가 정치화되어서 몰랑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상대합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화해 협력을 시도하고 뭐 때로는 뇌물도 좀 주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북 정책의 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정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하고 화해 협력하는 것은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와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는 것은 늘 하는 겁니다. 제 말씀 맞죠?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과 확고한 안보는 동행 병행하는 것이다. 이게 만국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국방개혁 작년에 발표한 2.0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줄이고 없애는 겁니다. 군 복무기간 줄이고 병력 줄이고 사단 숫자 줄이고 다 줄이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북한이 대남 전략을 바꾸었습니까?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래 세력까지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방 역량을 축소합니까? 전혀 때가 아닙니다. 전혀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늘이 어둠침침해지는데 우산을 갖다 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국방개혁 2.0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좋아할 수 있는 집단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꾸역꾸역 지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40개도 안 되는데 이걸 또 5개 또 줄이겠다고 그래요.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상군 사단만 90개가 넘잖아요. 예? 여러분 뭐 군에 생활하신 분 잘 아시겠지만 일선 지역에 이렇게 전방사단이 있고 그 밑에 예비사단들이 있었습니다. 최정예 예비사단들이 5개가 있었죠. 지금 7개가 있었죠. 그 5개를 지금 없애는 겁니다. 예비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일선 사단이 격전에 돌입하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하면 예비사단이 빨리 완편을 해서 바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거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지금 다 없애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혹시 뭐 이 안에도 소위 안보 정론을 펼치는 김태우 박사가 강의하니까 내가 좀 듣고 가서 좀 시비거리를 찾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혹시라도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 제 답변에 좀 손들고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연합방위태세가 와야 되고 있다. 9.19 합의 때문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중요한 연합훈련들은 많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었습니다. 이제 이 연합훈련이 없어지거나 감축된 상황들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만.
봄에 하는 것이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아닙니까? 그렇죠? 여름에 하는 것이 그 얼지 포커스 프리덤 가이드, 얼지 프리덤 가이던스 가이드 훈련 아닙니까? UFG라고 그러죠. 이 훈련들은요 다 국가 차원의 훈련입니다. 국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단이 뭐 자기들이 해보고 군단이 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유사시의 동맹이 재빨리 대응에 나올 수 있도록,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매년 점검하는 것이 그런 훈련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그 훈련에서 봄에 하는 키리졸브 훈련은 아예 그냥 명칭 자체도 바꿔버리고 확 그냥 다 명목만 살려놨고요. 여름에 하는 그 훈련에도요 반격 훈련이 없어졌습니다. 반격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북한이 사고를 치면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작동을 해서 막아내고 격퇴하고 그리고는 반격에 들어간다. 이 훈련을 계속 해왔는데 반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에 진력해 올 수 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쳐들어갔다가 나중에 치고 반격까지 당하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 전쟁을 못 일으킨 겁니다. 그게 소위 억제입니다. 디터런스. 그게 억제입니다. 억제. 반격 훈련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겁을 먹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걸 안 하는데 억제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약화되죠. 이런 문제들이 2중 3중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외교 무너지고 있고 동맹 무너지고 있고 군대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 안보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제 강의를 3시 15분에 2시 15분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대수장의 원로 군인들이 국방장관 두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왜 고발을 했느냐. 어제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왜 우리는 정병들을 고발했나 그 제목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제가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19 남북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곧바로 남침 대로를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적성 합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겁니다. 그게 예비역 장군들이 내린 결론이고 그렇게 해서 대수장이 탄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 만들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9.19 군사합의였습니다. 남침 대로를 어떻게 열어주고 있는 것이냐. 제가 바다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바다. 이 바다 쪽에 그림에 보시는 이 왼쪽 바다 쪽에 이 NLL 지금까지 지켜온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북한은 50km까지고 남한은 85k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덩거리 동면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덩거리 동면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85km, 남한도 85km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국력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이 바로 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 덩거리라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야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 합의에 의해서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우리가 관할하는 우리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섬들에 포격 훈련 못합니다. 함포 사격도 못합니다. 함선 기동 훈련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의 옆구리를 지키고 있는 전략적으로 지극히 중대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대비훈련,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훈련을 못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하니까
국방부 사람들과 또 방송에 나온 의용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각형 안에 황해도도 이 사각형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도 관할이 된다. 즉 이 지역 안에 북한군 군사력도 재정 제약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군사 합의 어느 부분에도 육지에 있는 북한 군인을 제약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눈 시퍼렇게 떨고 서명하고 합의한 것도 돌아서면 어기는 것이 북한인데 합의서에 없는 내용을 지가 알아서 긴다 그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북한이 지키고 있다는, 북한이 해주기로 했다는 것은요, 포대에 덮개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훈련 안 하는 거하고 북한 해안포에 덮개 덮는 거하고 그게 동등한 거리입니까? 그 해안포 덮개를 벗겨놓으면 그거 벗기는데 몇 달이 걸립니까? 네? 이런 엉터리 합의를 해놓고는 공정하게 했다고 국민한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뿔이 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군사합의 부침 4의 1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해 평화구역 설정하는 그 구체적인 경계선은 지금 남북이 관할하고 있는 섬과 배들이 다니는 항해 밀도 등을 다 고려해서 추후 남북군사위원회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를 흘리면서 우리 장병들의 피로 지켜온 저 서해 NLL 북방한계선은 뭐란 얘기입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사실상의 해상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저 NLL을 형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예비역 장성들은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 66조에 있는 대통령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헌법 66조에 대통령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토 보존하는 것이 대통령의 주된 책무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또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으로. 이 땅에는요, 이 MDL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5km의 연대급 이상 훈련을 하지 않고 뭐 포격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제약을 해놨습니다. 북한군이 그 5km 안에서 훈련 안 한다고 해서 북한에 무슨 탈납니까? 대한민국이 북한 쳐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 쳐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방어군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대비 태세가 취약하게 되는 거죠. 연대급 이상 군사훈련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이 전방지역에 이 감시초소, 전방감시초소 GP라고 그러죠. 이걸 또 남북한이 줄였지 않습니까? 북한은 160개가 있었고 우리는 60개 정도가 있었는데 남북이 같이 11개씩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철거했습니다. 남북이 동수로 철거했으니까 공정했다. 공정하기는 개코가 공정합니까? 예?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남북이 똑같이 50개씩 더 줄이자 이러면 대한민국은 초소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합니까? 어떻게 이런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또 의용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군대는 머리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과학시대에 머리 숫자가 모든 것이 아니다. 감시초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무인 감시기를 설치해서 기계를 통해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갖춰놨다. 그러니까 굳이 초소에 연연하지 마라. 아니 지금 군대가 양이 아니고 질이다 라는 거 이게 모르는 전문가 있습니까? 예? 다 압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기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첨단 기계라 하더라도 기계는 말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이 EMP탄, Electromagnetic Pulse, 전자자기파를 터뜨리는 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전자부품들은 다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일시에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기기를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인력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뢰 제거는 어떻습니까? 화살머리 고지에 지뢰를 제거하고 폭 12m 도로를 냈는데 명복은 좋습니다. 인도주의죠. 예, 유해 발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뢰밭을 계속 제거해 나간다면 북한이 나쁜 마음 먹으면 그 지뢰밭 제거한 길이 바로 남침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모르십니까? 한강 하구, 이 한강 하구를 보고 저희들은 아연 실색했습니다. 이 휴전선이요, 육지에서는요, 요 어디까지 휴전선이 끊깁니다. 요 어디서 휴전선 철책선이 끊기고 여기서부터는 강폭이 넓어지는 한강 하구입니다. 인천 서해까지 70km. 이 한강 하구 지역은 유엔사가 관장하는 중립지대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공동 이용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 합의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배를 띄우고 남북 전문가들이 같이 배를 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수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린 진짜 아연 실색한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남북한이 항구가 없어서 무역을 못합니까? 남북한 항구가 멀어서 무역을 못합니까? 지금 한강에 수로를 파악해서 북한이 알려주는 것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이거는 북한이 나쁜 마음 먹으면 잠수정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예? 이게요,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비안보 논리에 선동당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무역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북한하고 화해협력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변하고 핵도 포기하고 하면 우리 간이라도 뺏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지킬 거는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보 정론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로를 빨리 알아서 북한한테 알려주기 못해서 안다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어제 페네마이크에 방송할 때는요, 제가 이상한 그림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검색해 보시면 우리 공군기들이 이 지뢰밭을 탁 떼가지고 공군기 밑에 달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해안선에 철책선을 탁 잘라가지고 달고 갑니다. 가서 북한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이래놓고 철책선을 북한으로 발사한다. 아니 철책선, 지뢰밭 이런 것들은요 땅에 붙어있는 방어무기들입니다. 이거는 북한을 위협할 수 없는 무기들이에요. 왜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제거하지 못해서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기레기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뭐 지뢰를 제거해야 남북한의 평화가 삭튼다, 이런 비전문적이고 비안보적인 논리에 현혹당하는 국민들이 우리라면 차라리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 되십니까? 네. 제일 머리 아픈 것이 이 하늘입니다. 하늘.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이 하늘까지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예. 하늘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동쪽에는요 북한 40km, 남쪽 40km 이렇게 해서 폭 80km로 비행 금지고요. 서쪽은 20, 40km. 그다음에 헬기들은 10km. 또 무인기, 드론 이거는 이쪽 10km, 동쪽 15km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정해서 여기에는 비행기들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는 남북한이 등거리로 합의했으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금 이 휴전선 일대에 우리 아군기들이, 우리 공군기들이 정보 활동을 해온 거 아시죠? 아시죠? 근데 좀 더 넓게 봐서 정보 능력이라고 하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능력에는 인간정보, 공개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삼아 한번 복창 한번 해보시죠. 개인정보, 공개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4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정보 이거는요 북한이 월등 우세합니다. 자기들이 간첩 천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예? 요즘 간첩 잡는 거 다 문 닫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공개정보 대한민국 인터넷 방송 많은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그런 거 볼 데 없잖아요. 북한이 월등 우수한 겁니다. 신호정보 감청 도청하는 이거는 양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시한 것은 영상정보뿐입니다. 공중에서 촬영한 군사위성이나 항공기들이 촬영해서 화면을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의는 우리가 우세한 영상정보만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항공기들이 이런 비행기들이 휴전선 일대에 떴습니다. 금강기, 백두기, 송골매, 유투기 이런 비행기들이 휴전선 일대를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백두기가 뭐 하는 거냐 하면요. 백두기는요. 감청하는 비행기 항공기들을 백두기라고 부르고 금강기는 영상정보, 영상정보를 얻는 사진을 찍는 비행기들이고 이 송골매는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드론입니다. 이거는 가까운 지역을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이 전선 지역을 살피는 겁니다. 유투기는 미군이 운용하는 거죠. 미군이. 이 유투기는 공중 20km 정말 새카만 공중에 떠서 저 평양까지 사진을 찍고 우리 한국군이 운영하는 이 금강기들도 휴전선 넘어 깊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 정찰기들이 가져온 영상 정보들을 한자리에 내놓고 지금 북한군이 동향이 이상한 것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이상하면 대비하고 이상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 전쟁을 막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이 지역에서 다 뒤로 물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 물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가 떠서 여기서 떠서 저쪽을 찍던 비행기가 이렇게 뒤에 봐서 뜨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영상정보 화면이 흐릿해지니까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후사면이 넓어집니다. 산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찍으려면 공중에 더 높이 떠야 돼요. 공중에 높이 뜨면 뜰수록 사진의 정밀도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불이익을 우리한테 안겨줬다. 왜 이게 북한도 그거 못하는데 뭐 우리만 불이익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이런 비행기를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요.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남한을 공격한 것이 북한이고 북한이 도발했지 언제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발합니까? 쟤네들은 이런 비행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남북이 같은 덩거리로 제약을 한 것이니까 공정하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강도하고 시민이 나란히 살고 있는데 이 시민이 강도한테 계속 강도질 당하고 두둑질 당하고 손해를 받는데 CCTV 따라놨는데 어느 날 와서 강도하고 시민이 강도가 와서 시민한테 니캉내캉 같이 CCTV 달지 않기로 합의하자. 같이 달지 않기로 했으니까 공정하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예? 이게 이 9.19 군사 분야 합의를 보면요 화가 치밀었어요. 제대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송골매라는 저 무인기는요 우리 군단 육군 군단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는 드론이고 조그마한 비행기들이에요. 왜? 이거 가지고 이 전선 지역의 표적들을 식별합니다. 표적들을. 그게 무슨 얘기냐? 북한이 야포, 방사포, 또 뭐 무슨 뭐 전차 이런 것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휴전선에 왔다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보고 있고 만약에 그 중에서 북한의 야포나 방사포들이 포를 쏴서 기습했다, 공격했다. 그러면은 그 표적을 우리 아군에게 넘겨주어서 바로 그 자리를 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무인기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10km, 15km 뒤로 나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걸 찍는 것이 송골매인데. 그러니까 또 이런다. 이 소위 의용학자들이 이럽니다. 아니 그거 우리 저 공군기들이 쓰고 있는 뭐 정밀한 유도 미사일들 많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확한 거 가지고 때리면 되지 않느냐고 좀 더 멀리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공군기들이 쓰고 있는, 물론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슬램이알이나 타이러스 같은 것들, 이거 한 기에 돈이 몇십억씩 하는 거예요. 한 기에. 예? 그거 운영하는 전투기는 1,000억이 넘고요. 예? 그런데 그것들은요, 더 큰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앞에 있는 전차, 야포, 방사포 때리자? 이거는 대한민국이 무슨 돈이 하늘에서 펑펑 쏟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이런 문서에 도장 찍은 국방장관, 그리고 이런 문서가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항변하는 국방장관,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예? 정부가 뭐 처벌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고발한 겁니다. 정경도 장관은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군사 분야 합의에 미사일 쏘지 말라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후방에 와서 테러하고 폭탄 터뜨리고 요인 암살하고 핵실험 다시 하고 그거 다 위배 아닙니다. 왜 거기 적혀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북한은 왜 우리 시비합니까? 훈련, 조그마한 훈련, 줄어든 훈련도 시비하고 F-35 가져온다고 시비하고 사사건건 다 시비하는데, 이게 우리 국방장관이 그런 자세를 보이니 정말 더더욱 있을 수 없다. 그게 고발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발을 할 때 원용한 법규는 형법 제99조에 있는 일반 이적죄입니다. 예, 적국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우리의 정보를, 우리의 군사상 정보 이익을 갖다 주거나 우리 군사 이익을 해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99조를 원용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여적죄하고 이적죄하고는 다릅니다. 예, 여적죄는 적국하고 전쟁 때 붙어먹는 걸 말합니다. 뒤로 붙어먹어서 아군을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게 여적죄인데, 여적죄는 처벌 조항이 사형 이외에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벌금, 징역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발한 것은 이적죄로 고발한 겁니다. 제가 이 뒤에도 뭐 준비한 것들이 연방제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1시간 넘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하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